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방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또 지방선거 이야기도 많이 회자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후보들 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설 민심은 어땠는지 오늘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고대로 한라일보 편집국장, 부남철 삼다일보 편집국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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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밥상 민심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줄줄이 발표되다 보니 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을 테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이야기도 많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우선 한 분씩 설 밥상 민심 어땠는지 좀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상 화두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아닌가. 하나는 선거 이야기고 네. 선거 이야기 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선거 이야기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회자되면서 아마 도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나름대로의 판세 분석은 물론이고 아마 전망까지도 많이 내오시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 문제. 아마 그 3명으로 이렇게 압축되면서 아마 더 관심이 더 커진 듯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사는 그 고향에 그 도의원들 그 출마 누가 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교육감 선거 얘기인데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갖고는 경제 지표상으로는 전부 좀 많이 좀 호전되는 이야기들. 취업률도 좀 높아졌다. 그다음에 관광객도 1월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좀 증가했다.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고 하지만 체감 경기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5.1장 풍경도 설 대목이라고 하지만 대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오히려 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갖고는 도민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간 여유 있고 좀 좋은 좀 평가가 나오진 않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대로 국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많이들 하고 또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도지사 선거, 도의원 선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오고 갔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빈 점포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보면은 요새 소비 성향이 인터넷으로 의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체감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번 도지사 후보들이 정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온 정책만 수립하고 발표를 하면은 득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우리 뭐죠? 탐나는 전 확대 발행하고 재래시장 가서 공무원들 저녁 먹고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정말 좀 길게 봐서 제주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수립하면 잘만 세워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남철 국장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선거 그리고 경제 문제인데 선거 문제는 제주 도민들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고향으로 오신 분들이 오히려 누가 출마하는지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또 그분들을 상대로 표는 없음에도 입홍보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홍보전들을 많이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선거법 때문에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게 되면서 후보들이 구두로 또는 SNS로 많은 이제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는 글쎄 그건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과 경제는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그게 바로 지금 설 경제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제 기저 효과가 깔려 들어가면서 어렵다. 그리고 거리에 사람이 없다.
라는 부분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안 온 거 아니냐라는 뭐 했지만 뭐 관광객들도 올 만큼 왔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의외로 내려오신 분들은 제2공항 문제를 관심 있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갖고 진짜 저희 주변에서도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광경을 보면서 제2공항이 전국적 화두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론사사를 비롯해서 도내 여러 언론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후에 좀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포기했고 위성곤 국회의원은 엊그제 19일이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또 문성유 국민의힘 전 실장이 또 어떤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대로 국장께서 먼저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도지사 후보들의 전체적인 그 여론 흐름을 보면은 그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지금 회자되는데 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나오지 않는 그런 이상한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로 간다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그 문성유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이었죠. 민주당 후보인 문대림 위성군 국회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이제 경기를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문성유 우리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현역 국회의원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게 먹혀들죠. 근데 본인은 내려놓을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 후보에게 그렇게 내려놓으라 하니까 이게 크게 어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송재호 우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불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특정 후보에게 득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도내 신문,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지방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나름대로 이번 연휴 때 비교도 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번 그 도내 언론사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가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뒤를 따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민주당의 우영훈 지사와 문대림 후보가 4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정말 의를 가를 수 없을 정도로 접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전 도당위원장과 문성유 전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근소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후에 누가 본선에 오를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을 지나면서 이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재호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위성곤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이제 함에 따라서 과연 특히 민주당을 놓고 어떤 구도가 삼각 구도는 이제 이루어졌는데 과연 누가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짜 많은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석은 결과는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유리하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는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게 각 후보들이 신경을 이제 설 민심을 전해 들으면서 각 후보들이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성유 전 기재부 실장이 논평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계급장을 떼고 붙어보자라고 했는데 효과는 아까 고대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없었다. 본인은 나름대로 어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기의 이미지를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였지만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힘들다라는 분석.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민심이 설을 지나면서 어느 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는 관망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느냐. 한 번 더 조정 시기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선이 더 치열해지겠다.
그리고 경제가 결국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뭐 저희들이 계속 아까 처음부터 경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런 경제에 대한 초반에 고대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단편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누가 과연 내놓느냐에 따라서 표심은 또 한 번의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한 1차 여론조사들이 이제는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저도 그 공감은 합니다. 그 판세는 약간 살짝 그 초반이지만 고착화된 느낌을 좀 줍니다. 왜냐하면 1월 말부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4번의 조사가 됐는데 흐름이 똑같다. 예. 그럼 전체 나열형 조사만을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과 현직인 오영훈 지사의 오차 범인의 접전, 그다음에 위성군 의원의 그 추격하는 추격, 양상, 예. 이 3자 구도가 거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뭐 쫓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이렇게 그 약간 정체돼 있는 상태. 5%의 벽에 갇혀 있다. 예. 국민의힘은.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주자와 국민의힘 주자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났다. 저는 이 4번의 조사 결과에서 왜 이런 그 비슷한 흐름이 고착화됐을까? 저는 한 2가지로 봅니다. 예. 첫 번째는 프라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뭐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 예. 앞선 조사에서 나타난 그 결과가 뒤인 조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즉 유권자들은 1차 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딱 보고 판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압축해버리죠. 나머지 뒤처진 후보들은 일종의 우리가 본선 투표할 때 말하는 사표 심리가 일종의 작용해버린 거고요. 그래서 유력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명한테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 즉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한다면 그 밴드웨건, 예. 즉 우세자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3명 후보에 대한 쏠림이 더욱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좀 당별로 보면 지금 민주당의 경우 뭐 치열한 건 좋은데 이 자칫 과열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당이 23일부터 이제 도지사 예비 후보에 대한 이제 면접을 이제 시작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선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 경선에 앞서서 이제 예비 경선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여부도 좀 관심사고 각 출연자께서 보시는 미리 보는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남철 국장 먼저. 예. 네, 제가 볼 때 예비 경선 문제는 지금 새 후보가 전부 다 현직 그렇죠. 도지사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혹시 예비 경선을 치렀을 때 이제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가 되면서 입게 될 정치적인 정치적인 예. 부분을 고려한다면 예비 경선은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3명이 지금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경선은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2차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과열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물밑에서 조금 보면 SNS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벌써 과열은 돼 있거든요. 서로의 흠집내기, 그 다음에 법적 공방까지도 예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밑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과열이 됐는데 이제 경선이 되면서 경선으로 도입했을 때는 오프라인상에서까지 이제 저희들도 대담을 시작할 겁니다만은 대담, 토론회 이런 부분에서 과열 양상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게 민주당 전체적으로 도지사 선거도 그렇지만 도의원 선거까지 연결이 돼버린다면 오히려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좀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문대림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이 2년 전에 난타전을 벌였을 때 부동층에서 실망감을 많이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과열 양상은 결코 좋지는 않다. 근데 저는 과열 양상이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건 정책적 부분을 좀 치열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문대림 의원이나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반오연대에서 오영훈 지사의 그 정책에 대해서
토론이라기보다는 반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자기들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런 과열 양상은 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됐을 때는 참 많은 우려감을 갖고 있고 저는 네거티브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 지금 이제 본격화된다면 본격화되면. 수면 위에서 치열한 공중전까지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 예, 저도 마찬가지로 2024년 그 예. 22대 총선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 당시 그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송재호 의원 당시 현역이었고 그다음에 문대림 의원이 도전자일 때 당시인데 이 두 주자가 주고받았던 이 공방전, 난타전 거의 물론 뭐 문대림 의원 쪽에서 송재호 그 전 의원을 공격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아주 의혹 공세 그다음에 그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공세를 펴나가는 이 전략 이걸 보고 좀 많은 유권자들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랐거든요. 같은 당 맞나라는 느낌 들 정도로 서로 당이라도 좀 달랐으면 저 정도 공세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데 아주 호영호재 하는 분들끼리 갑자기 경선에서 그 정도의 난타전을 벌였다는 건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 정도 수위까지도 갈 수도 있지 갈 수 않겠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뭐 공세의 그 내용들 이렇게 봤을 때 뭐 정책 비판이다 뭐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좀 거의 뭐 일방향적인 그 아마 공세로 이렇게 좀 전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서로 정책 그 대결을 이렇게 벌이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한쪽은 아예 뭡니까 거의 이젠 좀 사생결단을 내겠다. 좀 뭐 그런 각오로 해서 아마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3자 구도니까 좀 다행이지 3자 구도가 아니라 1대1 구도로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3자 구도일 때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아마 저는 한 차원 더 수위가 높아진 공세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서 위성군 의원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위성군 의원이 최대 민주당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2022년 총선 당시의 유권자를 보면은 전체 56만 가운데 제주시가 21만, 제주시 을이 19만, 서귀포가 16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16만 유권자 가진 우리 위성훈 의원께서 지금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오영훈 지사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귀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처럼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의원이 접점을 벌이면서 만약에 위성군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2강 1약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경선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 쪽과 어떤 물밑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서귀포 고등학교라는 동문이죠. 저 제주대학교 학생회장 하면서 같이 운동권의 그런 전력도 있고 같이 활동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로 하지 말고 하나로 가자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서 문대림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의원 이 3자 전부 최접점 구도로 만약에 위성훈 의원이 따라 붙는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국회의원직을 던져놓고 앞서서 충분히 나가서 한번 승부를 겨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위성훈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을 했지 않습니까? 3선, 4선까지 하기는 좀 더 버거운 지역 정선은 뭐 3번 하면 됐지 뭐 4번까지 할 거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3선이라는 민주당이 중진 의원이지만은 3선 의원이 갖는 어떤 중량감을 도민사회에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한 번쯤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면은 인생을 걸어서 충분히 배팅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선거는 우리 위성군 의원의 행보를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주시하면서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만 예. 하나 더 붙인다면 시기의 문제입니다. 예. 뭐 단일화 논의가 저기 뭐 언젠가는 터지긴 터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할 할 건데 경선 시기에 경선을 일단 치르면서 이게 부상할지 경선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경선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부상할지 이게 최대 관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그 현역 그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보통 중도 하차를 했거든요.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근데 이번 같이 3파전이 아주 치열해진다. 그럼 뭡니까? 현직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선 운동을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선거 운동의 제약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한 템포 빨리 가져 나가야 되는데, 근데 위성곤 의원이와 그 오영훈 지사 간에 만약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면 그 논의를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히려 경선 이후로 가게 되면 좀 아마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위성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답답하고 그 시간에 쫓기는 아마 그런 뭘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변수 중에 물론 위성곤 의원이 변수인 건 맞는데 단일화 논의는 그 시기의 싸움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거치 또는 단일화가 경선 시기까지 들어갈 것이다. 위성곤 의원이 국회의원직이라는 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걸 정도면 내걸어서 이제 삼선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내걸고 자기 정치 생명을 건 승부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른 게 저희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가 차이가 났으면 위성곤 의원도 갈등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죠. 저희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승세예요. 나머지들은 고착화 내지는 조금 이게 하락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성곤 의원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선은 3자 경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고대로 국장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학연, 학연, 지연 문제가 들어갔을 때 가장 빠른 거는 오지사와 위성곤 의원의 단일화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풍선 효과가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물 후보군으로 힘을 낸다 한들 사실 좀 경쟁력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런 가운데 좀 새로운 인물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 보면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참담한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성유 전 실장과 김승욱 위원장이 그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 정당 지지도가 제주도에서 54%대 그 국민의힘은 16%. 굉장히 좀 아마 역대 선거에서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가 최저 지지율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그 정당 지지도가 16%인데 자 문성유 전 실장과 김승욱 위원장의 지지도는 몇이냐면 문성유 그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3%, 김승욱 위원장은 5%, 둘 합쳐봐야 8%밖에 안 됩니다. 정당 지지도의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좀 이러니 좀 약간 좀 뭔가 국민의힘 지금의 주자로는 과연 희망이 있나? 좀 이런 의견들이 유권자 사이에서 어쩌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면 문성유 전 실장이 최근에 논평도 여러 차례 2번인가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는데 아마 위기감의 반증이고 뭔가 미디어 노출 효과를 노린 그 논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정도는 좀 약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아마 내부에서도 좀 새로운 인물론이 이렇게 좀 부각되고 있고 그 중에 아마 원희룡 전 지사의 역할론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원 전 지사가 아마 제주도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좀 아마 몇 분하고 논의를 하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뭔가 기회를 준다면
아마 본인도 좀 할 뜻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쳤다고는 합니다. 근데 실제 본선에 나가면 원전지사가 도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실제 또 당선 가능성은 있는지 이거는 별개입니다만 네. 지금 원희룡 전 지사의 이름이 저 국민의힘 아마 대안으로 이렇게 예.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대로 예. 네, 현재 그 국민의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저 생각은 정치적인 경험만 부족할 뿐 어떤 스펙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예. 현재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만큼 정말 어떤 인기가 있었다면은 저는 한 번쯤이면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분위기 자체가 제주도 정치 넘어서 중앙 정치를 반영한 냉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두 분의 후보가 인지도 부족, 조직력 부족, 뭐 그다음에 중도 확장성 제한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정치에서 필요로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올라서야 되는데 그 세 부분에서 전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 그 수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자기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원 전 지사의 새 인물로 이제 부각했는데 저는 원 전 지사가 만약에 출마를 생각을 한다면 네. 하나 가장 먼저 넘어서야 될 벽이 있습니다. 명분의 벽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주를 버리고 그것도 지사직을 중간에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뭐 중앙 정치를 하다가 장관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흐름, 뭐 탄핵과 그런 내란과 탄핵의 부분에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오히려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뭐 루머 또는 구설에도 올라가기도 했고 장관직에 있으면서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서 끼어들고 뭐 그 부분에서 일타 강사라고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제주로 오겠다. 과연 그 명분을 뭐로 내세울 거냐. 인물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뚜렷한 정치적인 활동을 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제주로 와서 내가 지사 출마하겠다. 과연 지금 유권자들이 그거를 수용을 하겠느냐. 뭐 어느 정도 수용은 하겠죠. 뭐 하겠지만 그렇게 예전과 같은 브랜드 네임을 가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도의원 선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분위기가 이 도의원 쪽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최근에 그 예비 후보군 뭐 자격 심사를 통해서 72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70명에 대해 이제 적격 판정을 내렸고 또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진짜 선거 분위기가 이제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뭐 말이 돌아다니고 뭐 많이 인사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의원 관련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제주 도의원 선거 흐름을 보면은 제주 정치가 이른바 호남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이전부터 들렸었는데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들리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내 32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만 70여 명이 되거든요. 예.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후보를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인식만 확산이 되다 보면은 결국 제주 역시 어떤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문제되는 게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면 그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번 도의원 선거만큼은 물론 정당도 중요하지만은 도의원이 그런 업무를 정말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는 게 저는 제주도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민심을 들은 거는 그대로 뭐 현역이 그대로 갈 것 같다. 근데 바꿔야 된다. 예.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나마 지금 하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저희들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선거구 문제입니다. 예. 선거구가 아직까지도 결정 안 된 부분
저쪽 이제 제주시 을 지역의 그 부분에서 왜 안 되느냐. 또 분구 얘기가 나왔던 데는 이거 내가 생각했었는데 접어야 되게 됐나라고 고민에 들어간 부분도 있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도의원이라는 게 도지사 선거와 연결되고 그게 이제 중앙당과도 연결되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월등하다, 강하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공관위를 뭐 꾸리고 이제 심사에 들어가겠지만 후보가 없어서 고민해 있겠지만 그래도 내세운 후보들 중에 그래도 인물론으로서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이렇게 아까 호남화라는 부분은 약간 우리 시청자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좀 바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두드러진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책이나 후보자 인물보다도 정당을 소속 정당이 어디냐 이걸 우선시해서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특정 정당의 그 다수당 독점적 주의가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좀 현재까지 이렇게 특징들 보면 현역 도의원들 가운데서는 좀 불출마가 지금 4명밖에 안 된다. 지역구 도의원 31명 중 4명만 불출마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석 1명 빼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8명도 전부 이렇게 출마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를 제가 뽑은 거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에서 3선 도의원 몇 명이나 나올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도전하는 재선 도의원 중에 아마 민주당 도의원이 11명 됩니다. 11명 되는데 그중에 몇 명이 3선 도의원에 이렇게 성공할까? 이게 두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 3선 도의원 중에서도 경선에 몇 명, 그러니까 본선 승리가 아니라 경선에 몇 명 통과할까 이겁니다. 지금 그 3선 도의원 삼선 도의원의 그 도전을 선언한 11명 중에 경선하지 않은 의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연동울의 강철남 의원, 남원울의 송영원 의원. 문제는 그 3선 도의원이 아마 경륜으로 보면 그 권리당원 투표기 때문에 아마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성, 그다음에 그 청년, 정치 신인들에게는 가점의 부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아까 3선 몇 명 될까 또 3선에 도전하는 그 재선 도의원 중에서는 과연 몇 명이 경선 통과할까 이거에 관심 두고 있습니다. 자, 반면 좀 국민의힘은 좀 걱정입니다. 뭐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좀 견제도 뭐 균형도 좀 갖춰줘야 하는데 뭐 최근 뭐 공관위는 꾸려졌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남철 국장 먼저 시작할까요? 예. 뭐 최근에 한 10명 정도로 해서 공관위를 꾸렸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위원장도 선출 못했고 뭐 그거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공관위를 꾸렸다고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닐까. 이게 좀 제가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지만 후보자가 없는데 어떻게 뭐 활동을 후보자가 있어야 공관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공관위가 역할을 못한다가 아니라 후보와 심사가 부족하다. 특히 뭐 저희들이 말하는 제주시 그러니까 동부 지역은 동부벨트가 초토화될 수 있다라는 뭐 거의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공천 미달 사태. 그래도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 전부는 못 내더라도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이게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제주 지방 정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란 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힘을 못 쓴다면 이 부분에서는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답답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체 뭐 지역구 31 중에 7곳
곳에서 아예 거론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조금 약간 그 특이한 선거구 보면 용담 1, 2동의 김한국 의원은 아마 최다선, 아마 4선 의원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에서는 그 강상수 도의원이 비례대표 강하영 의원과 이렇게 경선 지역구가 있는 점 좀 특이합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눈여겨보는 건 그 애월읍 그 갑지역이죠. 고태민 의원 있는 그 선거구에는 공직자 출신인 그 강재섭 전 국장이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고태민 의원이 경선을 나설지 아니면 뭔가 조정을 할지 후보 단일화 조정을 할지 이게 좀 관심되는 부분이고요. 한림 같은 경우에는 양용만 의원이 현직인데 여기에도 비례대표인 이남근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뭐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후보 조정이 될지 이게 관심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고태민 의원과 강재섭 후보 사이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어가지고 고태민 의원이 불출마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원희룡 전 지사의 제주시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출마 그 저울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상 현재 국민의힘에서 도지사나 국회의원 후보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만들지 못한 게 원희룡 지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생각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가 2014년에 제주도지사에 취임하고 나서 2018년 재선에 성공했고 거의 7년 동안 제주지사 했지 않습니까? 제주지사로 재직을 하면서 보면은 그때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출신들을 행정시장으로 막 갖다 놔도 8명 정도는 충분히 국민의힘 출신의 큰 정치를 꿈꾸는 그런 인물들을 선택해서 제주시장을 좀 시키면서 이렇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었죠. 잘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고이범 씨를 제주시장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동호 민주노동당 출신의 안동호 도의원을 또 제주시장 시키고 정무부지사를 시킵니다. 이거는 원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보여주기식 그것을 봤을 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협치라는 것을 나는 제주시와 하고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보여주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은 진짜 제주시장 하다못해 정무부지사 자리도 가지 못하는 오히려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마지막 춘추관장을 지냈던 박승하 예. 현재 강원도 원주시 갑 국회의원이죠. 그분을 정무부지사 시키고 또 이기재 서울본부장 그분은 현재 양천구청장이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데려와서 스펙을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닦아줬단 말입니다. 이것을 약간 안으로 돌려서 제주에 있는 국민의힘 이런 분들한테 좀 배려하고 신경을 썼으면 오늘 같은 이 사단은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도의원 정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현재 선거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하여튼 국회 정개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좀 확정을 해야 할 테고 현재 지금 정춘생 의원이 교육 일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이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나중에 그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정춘생 의원과 또 제주도 민주당 위원장인 그 김한규 의원이 정개특위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 정수를 5명이냐 3명이냐 이거는 아마 논의가 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 결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양동과 그 봉계동 그 지역구를 분구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 결정 불가피하게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선거획정위원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좀 사실 좀 약간 너무 쉬운 이렇게 결론 내릴 거면 처음부터 아예 작년에 선거획정위원회 가동할 때부터 그렇게 아예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리고 불필요한 그 논쟁 없애고 빨리빨리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인구 편차 기준을 3대1로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선거의 한 표의 그 평등성 문제 때문에 3대1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라 이거거든요. 그럼 헌재의 결정 취지를 거의 무시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아마 국회 출석해서 최근의 통계를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통계의 방점을 저는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2024년 12월이 최근의 통계라고 할 수 있는지 2025년 원래 최초에 당초에 검토했던 7월 인구가 최근의 통계인지는 뭐 도민들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최근의 통계를 놔두고 전전년도 12월 그 통계를 갖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헌 소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분부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하는 거는 거의 위헌 소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결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고대로 국장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지금 짚어봐야 될 게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비례대표 도입 취지가 청소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분들을 기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도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당에서 힘 있는 인사들이 나눠 먹습니다. 누구의 사람, 누구 사람, 누구 사람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3명, 4명, 5명 늘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일이 반복돼요. 이런 게 반복될 거면 저는 비례대표를 할 필요 없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마련해라.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례대표를 투표를 합니까? 인기 투표하는 게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말 우리 도내 정치권에서는 좀 고민하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했으면 당초 취지를 잘 살려라. 예. 예,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서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정개특위와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빨리 해줬어야. 그러니까 선거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정해줬어야 도의원 정수를 확대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선거구 획정은 안 되고 분구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도의원을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교육위원 일몰이 들어가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구가 분구가 안 된 상태에서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원 비례대표를 왜 늘려야 되느냐? 일몰 교육위원이 사라졌다고 5명을 늘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특히 행안부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회의원이든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너무 많다. 유권자들이 이제 거부감이 많은 상태에서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런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부분이 없다면 도민들부터가 이거는 수용하기 힘들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원규 의원하고 정충생 의원이 국회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중앙거에 매몰되다 보면 제주 거를 단독 이슈로 삼기는 힘들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냥 현행 체제로 40명 체제로 가지 않을까. 40명 체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충생 의원이 그 5명을 늘려야 된다는 그 이유, 그 제안 설명을 이렇게 보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아까 고대로 국장이 아마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만약에 5명을 증원해서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정작 그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와는 전혀 무관한 비전문가들만 이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과 같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최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약간 우선순위를 약간 비례대표 할 때 뭐 1번, 3번, 5번 이렇게 홀수번호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소 1명 내지 2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그 종사자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인기 투표식으로 해서 아마 비례대표 선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교육감 선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좀 뭐 조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선거니까 우리 고대로 국장께서 먼저 이번 여론조사 추이, 그다음 설 민심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교육감에 대해서는 설에 많은 이야기를 사실 오고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심이 지사 선거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언론 4사가 조사한 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김광수 교육감이 35%, 고위수권이 14%, 송문석 전 서귀 중앙여자중학교 교장이 9%, 김창식, 오승식 교육위원이 각각 5%로 나타났죠. 그리고 도내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도 저희가 거의 유사한데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교육감 후보 지도 조사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이 32%로 가장 높았고 고위수권 12%, 송문석 전 교장 4%, 김창식 교육위원 3%, 오승익 교육위원이 2%, 예, 오승식 교육위원이 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작년에 10월달에 도내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고위숙 의원인 비롯해서 교육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3~4%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두 자릿수로 이렇게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 고위수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정교조라는 이런 단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번 우리 여론조사에도 나타났지만은 그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김광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고 고위수건은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이번 교육감 선거도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예. 교육감 선거는 늘 초반에는 이렇게 고촉화돼 있다가 마지막에 단일화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한번 흔들렸다가 결론이 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설 민심에서는 특히 교육 현안들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워낙 다른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 교육 현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네. 하지만 후보들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 몇몇 후보들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봤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분위기는 올라오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은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자기 교육 활동 이제 자기 행정을 펼쳐 나가는 부분인데 나머지 두 후보들이 많이 힘들겠다. 내 후보 부분들이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서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아까 고대로 국장께서 저희 거와 KBS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둘만 봤을 때는 전부 다 하락세다. 그러니 부동층으로 많이 또 흘러나가 버렸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1강과 나머지 네 분의 차이가 있다고 봤을 때 나머지 네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육감 선거는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반쯤 가야 후보 등록이 공식화된 후에 이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조금 이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4차례 조사 결과 이렇게 보면은 김광수 교육감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건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강세가 판세를 고착화시키는 확정적 우세냐 아니면 아직도 변수에 그 변동의 소지가 막 큰 그 지지율이냐 이거 봤을 때는 저는 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김광수 교육감이 높은 그 지지율을 얻는 건 사실인데 40%까지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남은 부동층도 30% 이상으로 넓게 포진돼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도 그 반전의 여지는 있다. 네. 고위숙 교육기원이 그나마 나머지 4명의 도전자 중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다. 저는 이것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변수라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단일화 변수입니다. 이건 뭐 직전 선거에서 이성문 교육감이 현직일 때, 김광수 교육감이 도전자일 때, 김광수 교육감이 바로 그 가장 여기에서 좀 뭡니까 효과를 봤던 게 바로 단일화였거든요. 그걸 이번엔 역으로 김광수 교육감이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 도전자 4명이 이젠 단일화라는 이 카드를 갖고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변수를 한다면 정당 편승 내지 그 정당과 같이 이렇게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선거. 이게 앞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숙 교육기원 같은 경우는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 정당 선거와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서 A 후보하면 이 사람은 뭐 진보 교육감 후보,
이 사람은 뭐 중도교권 후보, 보수교권 후보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정당과 편승한, 연계한 이런 선거 전략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면 KBS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나타났고 우리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나타났는데 김광수 교육감이 어느 지지정당 할 것도 없이 다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게 김광수 교육감, 그다음 고희숙 의원 이 순으로 나타나거든요. 뭐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는 건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가장 높다. 그다음에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중도 성향 모두 현직 교육감의 우선 상황에서 정당 편승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희숙 의원과 뭐 송문석 전 교장, 그다음에 김창식 의원이나 오승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은 과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과의 싸움, 시간이 촉박하다. 그다음에 확장성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도전자에게 주어진 과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관련한 정리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남철 국장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뭐 선거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초반에는 작은 균열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큰 파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선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작은 균열이 판을 흔들 수 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후보자들은 거기에 또 유념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발 정책들 좀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설 앞두고 발표된 각종 그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도 뭐 진영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그 생각보다 그 지지율이 잘 나온 쪽도 그렇고 또 만약 안 나왔다면 안 나온 만큼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은 뭐 결코 우연히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뭐 정치인이 뭐 걸었던 행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 메시지, 그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가, 그다음에 정책의 내용, 이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난 그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민심은 항상 유동적이고 정말 민심을 잡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정치권에서 좀 겸허히 좀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서 이번 선거 전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로 국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난 2022년이죠 총선에서 우리 부상일 후보 예. 제주시울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후보께서 제주를 전라남남도가 화로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했던 그 호남화 발언도 자칫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뭐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정 정당의 공천만으로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설 민심을 통해 본 제주 선거판 짚어봤습니다.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선택이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과정 전반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